첫 번째 순서로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님께서 녹색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실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 안세창입니다. 제가 사실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도 이게 긴장 안 하는데 오늘 굉장히 좀 어색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무관 초임 때 그러니까 모셨던 김용자 장관님을 비롯해서 또 각 대학교의 교수님들 앞에서 그리고 또 전임이었던 우리 금한승 우리 실장님도 하셨는데 그 앞에서 뭔가 발표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쑥스럽기도 하고 긴장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후배로서 환경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저희가 좀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서 인사이트 있는 거 좀 저도 얻어가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녹색 금융을 얘기하지만 시작은 기후 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과 또 녹색 금융 두 가지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후 변화 업무를 처음 하게 된 거는 이제 사무관이 될 때 면접 시험에서도 첫 번째 받은 질문이 기후 변화이긴 했지만 실제 업무는 2011년도에 이제 이 포럼이 생기기 전이네요. 2011년도에 녹색선장위원회 녹색생활과장을 처음에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기후변화 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당시에 2050년 LEDS 목표로 탄소 중립을 이렇게 목표를 설정할 때 담당 국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딴 데 갔다가 2022년도에 다시 돌아와서는 제3차 다시 기후변화 정책관으로 왔었는데 제3차 배출관 거래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 그리고 제1차 탄소 중립 녹색행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도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설명을 도입부로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2011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기후 위기의 모습이 사실 이 두 가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불쌍한 북극곰과 멀리 다른 나라의 일. 그래서 사실 북극곰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 뭐 저축하자, 뭐 이런 얘기도 2011년도에는 할 때였던 것이고요. 또 수몰되는 거는 우리의 일은 절대 아니고 저기 다른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런 기후 위기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뭐 날씨와 기후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 4월도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엄청 더웠지만 둘째 주에는 추워서 겨울옷을 입으셨던 기억을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꽃들도 뭐 어떻게 펴야 될지 몰라갖고 맥락 없이 개나리, 진달래, 목련, 뭐 철쭉이 다 한꺼번에 피는 그런 게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적이 돼서 그러니까 기후로 날씨의 변화가 아니고 기후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매년 그 기후 이상기후 보고서라는 걸 발견하고 있는데 제가 2020년부터 이 보고서를 봐왔는데 매년 똑같더라고요. 올해가 최고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처럼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 평균 기온이 역대 1위였고 열대야 일수도 역대 1위. 그리고 9월 평균 기온도 최고 1위였고 급기야는 전 세계 평균이 1.5도씩 상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후하는 사람들은 1.5도씩 넘으면 큰일 나겠다 했는데 그 온도에 그걸 넘어섰다는 겁니다. 작년에. 물론 이제 이 1.5도씨와 IPCC에서 얘기하는 1.5도씨는 다른 개념입니다. 1.5도씨라는 거는 장기간 뭐 10년이나 20년간의 평균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IPCC에서도 뭐 단일 연도가 1.5도를 넘는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온뿐만 아니라 호우도 집중이 되고 있어서
작년에 역대 최대 강우가 내렸는데 500년 빈도의 강우가 9번이나 있었습니다. 보통 평년의 경우에는 한 번 있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한 번에 9번이나 있었고요. 11월 하순에 대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산불이 뭐 기후변화 때문인가 뭐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건조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서 오랫동안 확산된다는 얘기가 우리 IPCC에서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최악의 산불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에 기후위기가 일상화되어 있구나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이 대형 산불 피해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규모 산불이 나면서 저거를 왜 끄지도 못하고 그러냐라고 했을 텐데 그거를 지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도 경험을 했던 것이죠. 캐나다, 호주, 유럽 등도 지속적인 산불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다보스 포럼에서 뭐 10년 동안에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에 리스크 이런 것들을 할 때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어보면 기상이변, 급격한 지구 시스템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천연자원 고갈 같은 것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큰 리스크로 요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가 결국은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기업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이 국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영국 석유기업 BP 같은 경우에 원유 유출하면서 손해배상으로 24조를 배상했다고 하는 그거는 옛날 소식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영국 장화 브랜드가 파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반복돼서 판매량이 떨어졌다는 것이고요. 또 코리안이 재보험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국내 총생산의 8% 가까이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서 국제사회나 국내에서 손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탄소 중립을 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합의된 의견입니다. 이런 의견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IPCC 1.5도 특별보고서입니다. 파리협정 당사국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 2도씨를 목표로 하고 가능하면 1.5도씨 이내로 우리가 우리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자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좀 찾아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개최된 우리 회의에서 그 결정적인 우리 지구의 기후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그리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중국조차도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와 동시에 2030년 목표도 계속해서 많은 국가들이 그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국 같은 경우에 55% 감축을 68% 감축으로 상향을 시켰고 EU 같은 경우도 40%를 55%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사실 이거를 상향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26%를 46%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EU 같은 경우는 Fit for 54 패키지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책들을 한꺼번에 발표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내용들 중에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있고 또 공급망 실사, 뭐 지속 가능 공시, 또 에코 디자인 의무화, 그리고 신배터리 규제, 플라스틱 세금 같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이고 아무리 EU만 혼자서 온실가스 감축에 투자하다 보면 국내 기업들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EU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비례해서 그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고요. 일본도 이 GX라고 하는 녹색 전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그동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 교토오정서 체결 이후에 크게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2035 NDC를 발표하면서 녹색 전환이라고 하는 GX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GX에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형 경로 2050까지의 선형 경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 정책들을 개발했는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자력도 차세대 원자력으로 전환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탄소 가격 제도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감축 사업을 통해서 그거를 경제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1년도에 관련 법제를 완비하였습니다. 그것이 탄소 중립 기본법입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은 체계를 보시면 국가 비전, 전략 목표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연도별, 부문별 목표를 설정해서 매번 이행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좀 다른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뭐 비효율 대비 뭐 40%, 30% 감축하겠다는 적도 있었고, 그리고 온실가스 2030년까지 절대량으로 40% 감축하자는 목표는 줬지만 이 목표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2030년도에서나 확인할 정도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이 탄소 중립 녹색전자 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연도별 그리고 부문별, 여기는 연도별은 제가 딴 데 놨는데 부문별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간에 2030년 목표를 21년도에 세웠던 거를 23년도에 수정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40%라는 목표는 갖고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등 분야별로 부문별로 온실가스가 어떻게 감축되는지를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산업, 수송 그리고 뭐 자원, 기타 부분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가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저희가 22년에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23년부터 30년까지 연도별로 온실가스의 부문별로 목표를 설정했고 그 목표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작년에 처음으로 이행 점검을 했습니다. 그 이행 점검 내용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은 2035년도 목표를 설정하는 일과 그리고 2035년부터 50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2035년도에 감축 목표는 현재 정부 부처 내에서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그 2050년까지의 장기 감축 경로는 저희가 뭐 상반기 중에 안을 만들어서 8월 9월쯤에 국회에 제출해서 논의를 시작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실적들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2018년도의 목표는 기준연도 배출량인데 이게 7억 2,800만 톤. 지금 이제 저희가 다시 계산한 거로는 7억 3,300만 톤입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기준 배출량은 7억 3,300만 톤이고 23년도에 처음으로 이거에 대한 이행 점검을 했는데 6억 4,800만 톤. 목표를 초과해서 달성을 했습니다. 11.6%, 2018년 대비 11.6%, 그리고 8,500만 톤을 감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30년까지 이 흡수원을 뺀 감축량을 따졌을 때 5억 1,200만 톤까지 가려면 2억 3,600만 톤을 감축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게 숫자가 잘 안 와닿을 것 같아서
저희가 몇 가지 그냥 사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우리가 2035년도까지 선형 감축을 하면 53% 감축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제한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35년도는 3억 4천만 톤까지 줄여야 되고, 그러면 3억 톤을 더 줄여야 되는 겁니다.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3억 톤을 줄여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어려운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멘트가 4천만 톤, 수성 분야에서 9천만 톤, 석탄 발전에서 1억 7천만 톤. 그러니까 전환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지금 시멘트만 얘기했지만 옆에 보시면 철강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1억 톤 정도 되고, 그다음에 석유화학도 한 5천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력 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과 그리고 석탄 발전 폐지에 따른 뭐 재생에너지 증가 같은 것들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따 얘기할 우리 금융의 역할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녹색 금융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잠깐 감축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을 일부 좀 소개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감축 말고도 우리 환경부가 기후변화 적응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기후적응 대책이라고 2026년부터 3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4차 대책을 하는데, 저희가 기후 민생 대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의 권행지 배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서 작년에 배추 때문에 여러 가지 파동이 있었던 걸 기억하실 거고요. 사과나 귤의 적지가 계속 북상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산 사과를 먹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동해안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국내산 어획량이 감소하거나 어획 종류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그냥 우리가 아까 홍수나 가뭄 같은 재난뿐만 아니라 생활 물가, 국민 일상 속에서 일상 속에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업 등 기후변화에 따른 밥상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에 대한 대응도 환경부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국민 민생대책, 국민의 안심을 시키겠다는 민생대책 차원에서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내용들을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려보면 4가지 큰 분야가 있는데, 홍수, 가뭄, 폭염 등에 대응할 수 있게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 부분, 또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가 가장 먼저 오는 곳이 뭐 저소득층이나 야외 근로자들, 뭐 어린이 노약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특화된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기후변화에 따라서 피해보는 집단에게 뭔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기후보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도 하고 있었던 것처럼 기후 예측과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모아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다 모아서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적응이라고 과거에는 기후에 적응하겠다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붙은 것이 국민 안정, 민생 이런 쪽으로 더 피부에 와닿는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 기후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들이 언론에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이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 기후 적응형, 내재해형 생산 체계랄지 스마트 저장고 같은 것들을 하고요. 또 기후 적응 품종을 개발한달지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의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는 이걸 왜 환경부가 하고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환경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관계부처하고 적극 협의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신규 예산에도 반영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손실보상, 기후보험에 대한 것들을 저희 준비하고 있는데, 현행 보험은 보험을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평가하고 모니터링하고 돈을 받을 때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수형 기후보험이라 해서 정해진 뭐 온도가 얼마큼 이상 올라갔다든지 또 비가 얼마큼 이렇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을 때는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지수형 기후보험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녹색 금융 쪽으로 좀 넘어가기 전에 이런 일들을 시장 기반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환경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시장 기반으로 하는 그런 온실가스 감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 배출권 거래 제도입니다. 올해로 10년을 도입된 지 10년을 맞았는데 이 배출권 거래 제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한 기업들은 잉여 배출량을 사서 그러니까 사고 팔아서 자기가 그 배출해야 되는 목표 배출량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온실가 아까 NDC 2035 NDC를 수립하면서 그 연도별 부문별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연도별 부문별 목표에 맞춰서 각 기업들한테 오염물질을 할당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이행만 되면 NDC를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화시켰고요.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는 그 기업들도 전체 우리 국내 배출량의 현재로서는 73.5%, 이제 우리가 26년부터 30년까지 4기를 하는데 그때는 뭐 78%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가 그러니까 그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굉장히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거다.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배출권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배출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배출권 가격의 경우에도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0,000원도 안 되는 8,000원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기후변화 정책관 할 때는 이게 너무 오른다고 그래서 4만 원에서 5만 원, 6만 원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EU의 경우에 배출권 가격이 거의 1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서 그 배출권 가격을 낮추기 위한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EU의 경우에는 뭐 100유로까지 가까이 가 있는데 우리는 1달러, 10달러 미만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을 좀 정상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것이 작년에 환경부에서 그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분야입니다. 그게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대강의 방향을 정하는 부분인데요. 그 몇 가지 특징만 좀 말씀드리면 배출 허용 총량이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것을 좀 다르게 하였습니다. 배출 허용 총량의 경우에 과거에는 뭐 예비분 같은 것들을 총량 밖에서 있어서 이게 결과적으로 총량을 다 달성하더라도 밖에서 예비분이 들어오면 총량을 초과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시장 안정화 조치 예비분까지 배출 총량으로 넣어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유상할당 비중이 현재 전환 부분의 10%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대폭 확대한다고 해서 관계부처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0%보다는 훨씬 높은 범위로 해서 100%는 아니지만 유상할당 비율을 굉장히 높여서 실제로 배출권 가격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배출권 시장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배출권 할당이나 총량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녹색 금융도 그런 시장의 일환인데 이 녹색 금융에 대해서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뭔가
보면 제일 큰 것이 녹색 경제 활동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아무거나 녹색 금융이냐.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그렇고 빌리는 쪽에서도 그렇고 투자하는 곳에도 그렇고 이런 녹색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장의 요구였던 것이고요. 또 이런 녹색 채권이랄지 녹색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발행하고 싶어도 시장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되니까 정부가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재작년 올해 이 두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 금융은 어차피 금융위와 환경부가 제도를 설계하면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민간의 부분은 이따 우리 토론자에서 오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하고 앞부분의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사회자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 달성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은 민간에서 조달돼야 됩니다. 정부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녹색 금융이 되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녹색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금융이 녹색에 투자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환경 개선이나 기후 대응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것이고 당연히 환경 오염이 되는 그런 분야로 자금 공급을 최소화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환경 오염이나 기후 위기 좌초 자산에 투자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금융권에게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1번, 2번 차원에서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의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린워싱에 대한 비난이 엄청 많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녹색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녹색 분류 체계라고 하는 걸로 해서 만든 게 있고요. 채권은 어떻게 발행할 거야 할 때 녹색 체계 채권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녹색인가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기준점을 만드는 걸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라고 이름해서 만들었습니다.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를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 목표, 환경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한 환경 목표 개선에 기여하지만 또 거기다가 그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피해를 발생하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그러니까 인권이나 노동, 반부패 같은 부분 최소한 것은 갖춘 상태에서 환경 목표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환경 목표는 또 무엇이냐?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와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적응 두 가지와 일반 환경, 그래서 물의 지속 가능한 보전, 수단 경제,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 보전 이렇게 네 가지 분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6대 환경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2021년도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녹색지간 가이드라인, 녹색 분류체계 시범사업 등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녹색 경제활동,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이나 은행권에서 과연 어떤 게 녹색이야 라고 물었을 때 해당이 될 수 있는 것을 녹색 부분에서는 77개, 전환 부분에서는 7개를 정하였습니다. 이 전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 중립까지는 안 가더라도 탄소 중립까지 가기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것, 예를 들면 LNG 발전이 일부 필요하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전환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녹색 부분은 탄소 중립 및 환경 개선의 필수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기준들을 만들었는데 기업들이나 금융권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각 경제 활동별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하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가 한 8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걸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대 환경 목표, 온실가스 감축부터 6번의 생물 다양성까지 각
부문별로 또 녹색 전환 부문별로 해서 어떤 것이 환경 개선,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나열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산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개선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녹색 활동으로 보지는 않는다. 완벽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발전 에너지 분야에서도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생산하는 활동 이런 건 지원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구축하는 건 어떤 거냐? 기반시설 구축하는 것도 녹색 활동에 포함돼. 그래서 이것도 지원할 수 있어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전환 부분, 그러니까 아직 탄소 중립부 가지는 않지만 중간 단계에서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보시는 것처럼 액화천연가스 발전소는 35년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필요해라고 해서 그에 대해서는 저무탄소 발전 설비 등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지원한달지 또 친환경 선박 인증도 한시적으로 인정한달지 하는 그런 전환 부분 경제 활동을 정의했습니다. 이 녹색 아까 말씀드린 녹색 부분과 전환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당시에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차원의 논란에 빠져서 이 기준의 중요성이나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토의가 덜 이루어졌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는 녹색 부문에 원자력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사실 그게 이 분류 체계의 핵심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뭐 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거를 넣어야 된다는 쪽과 넣게 된다면 녹색 분류 체계 전체가 잘못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쪽의 그런 비판이 논쟁이 있어서 한 2년 정도를 이걸 그 원전 때문에 이게 확정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에 그 당시에 전환 부분 경제 활동에 대한 논의를 더욱더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후변화 업무 아까 그 산업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산업 부분에서 철강 아까 뭐 1억 2천만 톤 정도 되고 뭐 석유화학 4천만 톤, 5천만 톤 이런 것들을 줄이지 않으면 탄소 중립이 되지 않는데 현재 이런 그 기준에 따르면 녹색 부분에 포함되지 않고 전환 부분에 포함되고 전환 부분은 중소기업 분야에 한정을 해서 실제로 그 분야의 배출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대기업의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거꾸로 다배출 온실가스 다배출 대기업들의 녹색 전환을 좀 지연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원전 때문에 제대로 접근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올해에는 금융위와 함께 이 전환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좀 후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녹색 활동이 뭔지라는 것들 그래서 투자도 할 수 있고 돈도 빌려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그런 분야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뭐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공시할 때 내가 녹색이야라고 하는 옛날에는 그냥 어떤 기준이 없었는데 녹색 분류 체계에 맞춰서 공시하면 ESG 차원에서 뭐 평가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녹색 경제 활동이 촉진되겠다라는 쪽으로 저희는 이제 이거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색 금융 가이드라인 녹색성 기준을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 금융시장이 채권, 여신, 주식, 파생시장까지 다 있을 텐데 이런 분야들도 녹색화를 좀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을 금융위와 함께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빨리 하라는 뜻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야를 촉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과거에는 이런 뭐 금융권하고 전혀 연관성이 없었는데 우리 금한승 원장님 계실 때부터 금융위하고의 접촉점을 늘리면서 사실은 환경부가 금융기관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분에서는. 그래서 채권 시장에서 한국형 녹색 채권 체계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녹색 채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환경부가 좀 적극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드는데 거기 채권을 발행한 사람들이 어떤 게 녹색 채권인지를 또 잘 알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 내용은 뭐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채권이 시장에서 더 잘 발행될 수 있도록 2차 보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발행 시 발행되는 이자의 일부 최대 3억 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을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처음에는 뭐 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작년만 해도 총 27개사가 녹색 채권을 발행했고 5조 1,662억 원. 이거를 좀 보시면 환경부에서 예산으로 투입한 거는 61억입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 61억의 예산으로 녹색 채권 2차 보전을 했더니 5조 1,600억 원이라고 하는 그런 채권이 발행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그만 그 정부 시드머니도 이런 지뢰대를 활용해서 금융시장에서 녹색 분야에 투자가 됐다. 아까 그 분야는 무공해 차량 도입이랄지 혁신 부품 제조, 소재 부품 장비 제조 이런 분야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중소기업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중소기업은 채권 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에는 녹색자산 유동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해서 지원하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유동화증권 이게 중소기업은 발행량이 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규모는 아까 채권하고는 다르긴 하지만 2024년 경우에 120억의 예산을 가지고 3,200억을 조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경부는 아까 말씀드린 채권부터 시작해서 그 보증까지 여신, 화생시장까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녹색금융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다양한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에 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융자, 미래환경산업 융자라고 해서 환경산업체한테 돈을 지원하는 융자해주는 사업만 했었는데요. 지금 금방 말씀드렸던 한국형 녹색채권,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사업 114억, 81억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 녹색 전환 보증이라고 하는 게 중간에 있는데요. 녹색 전환 보증 1,400억 규모입니다. 이 녹색 전환 보증은 뭐 기술력은 있는데 뭐 담보가 없는 그런 신규 기업들한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술보증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할 때 환경부가 보증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원래 금융위와 중소기업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탄소 중립 보증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었던 건데 올해부터는 환경부가 그걸 가지고 와서 환경부가 사실 그동안 금융이나 중소기업부가 했던 역할을 이 탄소 중립 분야에서는 이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융자에서 시작해서 이제 환경부도 금융 상품, 녹색 전환 보증부터 채권 발행들까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기관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기 전에 이제 슬라이드 2개만 남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녹색 기후위기 이 부분이 트럼프 정부 들어서고 나서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 EU도 뭐 우경화 바람이 있으면서 과연 그 현재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뭐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실제로 EU가 트럼프 정부 이후에 발표된 정책이 있는데요. 옴니버스 패키지라고 이거 좀 제가 요약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CBAM 등 대부분의 정책들을 손을 봤습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거하고 다르게 됐는데 많은 그러니까 기업인들은 EU가 후퇴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후퇴한 것이 아니고 집행 가능성을 굉장히 높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EU가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복잡해서 못 들어올 만한
것들은 빼버리고, 그래서 예를 들어 시밤 같은 경우에는 95% 그러니까 50톤 미만의 배출량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사실 50톤 미만까지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18만 개인가 된다는데, 한다는 것 자체가 EU 입장에서는 너무 그 우역이 앞섰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제쳐냄으로써 실제 오염을 배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하겠다 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이 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저나 우리 기후실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트럼프 행정부도 혼자서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정부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당연히 또 기후환경 분야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아시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더 적극적일 것이고, 그리고 IRA 등 그 바이든 정부 때 만들어졌던 많은 지원 정책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관계없이 공화당이 우세한, 그러니까 하원이 공화당 우세한 지역에 배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 IRA를 다 회수하게 되면 공화당 지역 그의 공화당 의원들이 다음번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을, 앞으로도 방향성은 있을 것이다, 방향은 잘 갈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올해는 그 전환금융에 있어서도 녹색 아까 말씀드렸던 가이드라인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시간을 좀 못 마친 것 같은데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